올해 4월 이 아파트 84제곱미터 전세가는 9억 원, 매매가는 15억 원대였습니다. 현재 시세는 20억 원. 전세를 끼고 6억 원을 투자해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은 벌써 5억 원을 번 셈이죠. 지금 팔면 취득세, 양도세를 내도 2억 원 이상 남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안고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는 요즘 날개를 달았죠.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갭 투자 표적이 됐습니다. 올해 2월 13억 원에 거래됐는데 현재 시세는 17억 원이 됐습니다. 거래 당시 전세가는 6억 5천만 원. 6억 5천만 원 갭 투자로 4억 원의 시세 차익이 남죠. 역시 지금 팔면 가만히 앉아서 2억 원 넘게 벌 수 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눈이 번쩍 뜨인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갭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면서 그냥 전세를 끼고 집을 샀을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저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또 다른 집을, 좀 저렴한 집을 또 사게 되고, 일단은 지금 50% 정도 수익을 났다고 볼 수는 있죠. 정부가 갭 투자를 막겠다며 올해 10월 대출 규제를 강화한 뒤에는 좀 달라졌을까요? 지금 부산하고 일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규제에서 풀렸고 또 적은 금액으로 어쨌든 지금 사놓으면 언젠가는 또 오르지 않겠습니까? 전세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적은 금액으로 1억, 2억 정도, 아니면 7천만 원 이 정도 선에서도 많이 투자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부럽기도 하고 나도 한번 해볼까 마음먹게 되는 걸 인지상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시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서울의 올해 8월. 주택거래 중 40% 이상이 갭 투자였습니다. 직장인들이 지금 다 아파트 얘기만 해요. 왜냐면 자고 났더니 돈이 계속 가격이 오르거든요. 좁아짐이 생기죠. 왜냐면 저 집을 내가 샀어야 됐는데 라는 뭐 그런 거? 약간 로또 같은 그런 기분이죠. 이러한 일관된 시장 안전 정책의 추진으로 갭 투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등 투기 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선수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죠? 전단지 보고 전화드렸었는데 가능해요? 갭 투자 같은 게? 4천 정도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빌라 중에서 지금 역세권에 저희가 괜찮은 몇 하나 있는데 지금 논현동 쪽에 있고요. 갭 투자 한 1,000만 원 정도에 가능한 것도 있어요. 제가 명함 하나 넣어드릴게요. 원래 보여주시려고 하는 물건은 어떤 거였는데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80%가 나라지가 나오고 있고 금리가 또 싸졌어요. 전세는 비싸도 여기는 강남이니까 비싸도 다 들어와서 이제 일단은 맞춰지거든요. 근데 세입자는 맞춰졌는데 투자자금이 없는 거죠? 지금 전세자와 지분이 있다는 거죠? 아니요. 이제 사장님이 아시다시피 강남 서초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TV에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동네잖아요. 하지만 집을 사서 갭 투자를 하면 집주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 집에서 남의 집살이하는 세입자도 있죠. 이 동네 전세 세입자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건물들이 줄줄이 경매에 넘어가고 있죠. 임차인들 피해는 약 800명 정도로 예상되고요. 보증금 피해 규모는 약 500억 원 정도가 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갭 투자 피해는 이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임대 건물 10개 동 세입자 500여 명도 피해를 받습니다. 전세금을 받아서 거기다 은행 대출을 껴가지고 또 건물을 짓고 똑같은 방식으로 또 전세금 받아서 그 돈에다가 은행 대출 껴서 또 건물 짓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해서 임대 사업을 한 거예요, 원룸으로. 피해자들이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출 받아서 한 건데 그 대출 받아서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던 그 돈을 지금 이제 못 받게 생긴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 이제 쫓겨나면은 돈도 못 돌려받고 집을 다시 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거죠. 죄송한데 혹시 여기 세입자 되시는 건가요? 예. 갭 투자 피해 때문에 그 인터뷰를 좀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KBS인데요. 임대차 보증금 다 못 받아서 지금 건물 경매에 넘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단체로 소송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전세고 한 5천에서 8천 사이, 그리고 좀 투룸 같은 경우는 1억 4천에서 1억 8천 정도 있습니다. 경매 가면은 뭐 다 폭파되는 거죠. 이제 임차인들은 자기 보증금 다 사라지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라고 해야 할까요? 갭 투자. 잘 되면 좋을 수 있겠지만 남의 삶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인 거죠. 만약에 이제 전세가가 하락한다거나 아니면 매매가가 하락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급속하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갭 투자했던 사람들이 사실 자기 현금이 많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전세가가 1,000, 2천만 떨어져도 이 사람은 이 세 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경매나 이런 걸로 그냥 나자빠질 수 있는, 그냥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창원, 익산, 청주, 경기도, 서울 등 대규모 갭 투자 피해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저희가 피해 접수를 받으면서 확인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건 중개 과정에서 뭔가 이 임차인들에게 충분한 정보들이 제공이 돼서 혹시라도 사고가 터졌을 때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듣고 심사숙고해서 내가 이 집에 들어갈지 말지 계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한 10명 있다. 그러면 총 10명의 계약 형태, 전세냐 월세냐, 총 보증금은 얼마다. 그렇게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몇 평인 거죠? 23제곱미터, 7평 남짓. 갭 투자 피해자가 6,500만 원에 전세 살고 있는 원룸도 따지고 보면 그리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고시원 건물은 공동 취사를 하게 돼 있어요. 개인 취사를 하면 안 돼요. 오피스텔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보면은 저희가 딱 보면 싱크대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제 세면대라고 하고 가스레인지 같은 거는 애초에 놓지 않고 다 다른데 가도 다른 원룸들도 다 고시원 등록돼 있어요. 원래는 집이 아닌 뭐 학원으로 혹은 병원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래야 주차장이 적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거 품질도 관리하지 않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 집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집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이걸 세를 놓는 사람에게 다 가는 방식이 되었던 거죠. 저희가 가본 집은 이제 옆으로도 쪼개다가 위아래로도 쪼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쪽방이 서지도 못하는 그런 쪽방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것 중에서도 그런 집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바로 서면 천장에 머리가 닿으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집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제 막 쪼개고 위아래로 쪼개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판잣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 그런 불법 쪼개기 된 원룸에 살고 있게 된 거죠. 부동산 시장의 맑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취임사는 부동산 광풍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재건축 연한 단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금리 인하까지. 그런데 집값만 요동친 게 아닙니다. 뛰는 집값에 세입자가 곤란해졌죠. 원래 집은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돼야 되는 거거든요. 부담 가능한 가격과 그다음에 적절한 품질의 집이 동시에 만족돼야 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거죠. 지난 국감 때 박홍근 국회의원이 낸 자료는 이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울에서 3억 미만 전세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라도 더 비싼 전세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 있는 자산을 가지고 서울 외곽으로 나가서 장시간 출퇴근 시간을 감내하면서 삶의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내몰리고 있다. 빚을 지든지 삶의 질이 떨어지든지 그런 양 방향에서 선택하라고 지금 강요당하는 그런 형국이다 볼 수 있겠죠. 통계를 봤더니 우리 국민들의 이 평균 거주 기간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10년 2개월 됩니다. 근데 전세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3년 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계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전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60%가 2년 이내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주거 이동률이 최고 1등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내 집 없는 그 소름, 무주택자로서의 어떤 그런 불편함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메뚜기 신세처럼 자주 이전을 해야 하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이 그러면 내가 돈을 어떻게 무리하게 마련했으라도 집을 마련해야겠다,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내몰리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상황인 것이죠. 하루에 왕복 4시간은 기본. 출퇴근길, 등하굣길, 매일 되풀이되는 생활에 익숙해져서일까요?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 정류장의 이런 풍경.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죠.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한 2시간? 버스가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통근이나 통학하는 사람은 160여만 명. 이 가운데 광역버스 이용자는 22만 명에 달합니다. 2시간 20분 정도. 편도. 아시다시피 서울 집값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동부 간선도로를 통하여 서울시 내외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요즘 서울에서 새 아파트 분양 소식만 들리면 모델하우스마다 북새통입니다.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서울 집값은 다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를 기세죠.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는 싸잖아요. 어쨌든 분양가가.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를 20년이 넘게 그걸 느끼니까 진작 사놓을 걸. 집값 계속 오르는데요, 뭐. 하지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은 일부고, 그래서 나 몰라라 신경 끄고 월세 전세 살겠다 마음먹는 것도 쉬운 일 아니죠. 이사를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또 올려달라면 또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자주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또 2년 받아죠.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에 세입자는 같은 돈이면 눈높이를 낮춰 집을 옮겨야 하죠.
그런데 전세 계약, 왜 2년마다 재계약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됐나요?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방식입니다. 볼리비아와 인도에도 일부 비슷한 주거 방식이 있지만 보편적인 형태는 아니죠. 국내 학자들은 전세 기원을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했던 사회 여건에서 찾습니다. 시골이나 이런 데서 사냥으로 들어오면서 제일 오래된 기록은 조선 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그동안 토지에만 이제 적용했던 토지 전당 제도가 가옥에도 이제 적용이 돼서 가사 전당이라는 제도로 발달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일제 강점기 정도에 오면 전세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이제 전환이 돼서 본격적으로 어떤 계약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06년) 이제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이전 조선 통감부 시절부터 1938년까지 조선의 이제 근대적인 법제의 도입이라는 미명 아래 조선의 풍속, 법제, 민속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진 이제 관습조사 사업이 있는데, 그 관습조사 사업의 이제 과정이나 결과물로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관습조사 보고서입니다. 전세에 관한 부분은 3책 정도 파악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 뭐 전세의라든지 전세 절차, 그리고 전세의 효력, 전세의 특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집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의 이익이 서로 맞아떨어진 거래죠. 이런 거래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 개화기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상업이 많이 발달하는 항구에서 그러면은 많은 물건을 사다가 많이 팔아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을 일부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사업 자금으로 활용해서 상업 활동을 더 크게 일으키는 거죠. 1970, 80년대 한국이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만들 때에도 전세 제도는 문턱 높은 은행을 대신해 목돈을 만드는 금융의 역할을 했습니다. 작은 업체 사장님과 자영업자들의 돈줄이 된 겁니다. 당시 은행 대출 이자가 20%가 넘을 정도였기 때문이죠. 집주인은 이자 없이 돈을 쓰고 세입자는 월세를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모두가 이익인 거래였죠. 세입자에게 월세를 내지 않고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전세제도가 했습니다. 예, 전세제도가 깡통 전세나 갭 투자가 생기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부분도 있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으로 잡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취약계층일수록 사실은 전세를 통해서 자기 자산을 좀 더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꺼번에 전세제도가 확 오르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은 현재 2년으로 있는 이 전세 기간을 좀 더 보장한다든가, 이런 방식에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세 대출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했죠. 불과 3년여 만에 말이죠.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의 정책들은 임대료가 오르면은 또 전세 가격 전세 대출 해줄게, 뭐 월세가 오르면 또 하다못해 월세 대출까지 해주는 이제 그런 식의 빚으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는 대책을 쓰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 대출도 지금 뭐 100조 원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경제에도 부담을 줄 정도로 커져 있는 상태고요. 집주인이 시세 차익을 즐길 때 세입자는 더 큰 빚쟁이가 된 셈이죠.
2015년 이후로 박근혜 정부 이후로 굉장히 집값이 많이 상승했는데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박근혜 정부에서 폈잖아요. 근데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빚내서 세 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역대 정부가 미루고 미뤘던 서민 주거 안정 정책. 지금 이 적기란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전세 시장이 안정될 때 해야 한다는 이유인 거죠. 갭 투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갭 투자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세 공급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무주택자였던 사람이 세입자였죠. 세입자였던 사람이 지금 자가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자 수요도 지금 어느 정도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이제 안정화되어 있을 때 전세에 어떤 그 지원하는 그런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면 임대료를 임대인이 올리고 싶어도 시장 상황이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못 올리는 거거든요. 매물이 많은데 내가 그 임대인이 전세가를 올린다고 하면은 이거 안 나가죠. 정책적으로 지금 정부가 좀 가장 잘못하는 부분은 모든 정책이 어떤 상황이 악화됐을 때 그거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 전세가가 들썩이는 걸 생각하면 전세난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거죠? 전세난이 아니다라는 거는 세입자 입장에서 선택할 폭이 많냐 적냐 이걸 보시면 되는 거죠. 전세난이 있을 때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물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건이 어디 아파트를 가든 한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일부 어느 지역만 몇 군데만 뭐 조금씩 이제 매물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다른 지역 조금만 발을 넓혀보면 매물들이 흔한 상황이란 얘기예요. 지금 국회는 전월세 상한제를 빼고 계약갱신 청구권만 도입하는 걸 논의 중입니다. 수레 두 바퀴라며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소리는 묻혀버리고 있죠. 주거 불안에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는 지 올해로 꼭 30년. 이제 좀 달라질 때도 되지 않았나요?